이번 시간은 종합제철소의 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1962년 1월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제철소 건설 계획이 들어갔지만 이 계획은 차관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무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2월 발표된 제1차 5개년 계획의 보완 계획에선 제철소 건립 계획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4년 가을부터 제철소 건립을 재추진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인 커퍼스의 회장 포이와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포이는 이미 1960년대 초에도 제철소 건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터키와 브라질에서 제철소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포이는 1966년 1월 자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제차관단 조직을 제안하였습니다. 1966년 7월 한국 정부는 1차, 2차 해서 각 50만 톤 규모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연산 50만 톤 규모로 한 것은 1965년경 조강 국내 소비량이 3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66년 12월 피츠버그에서 4개국 7개 회사가 한국 국제제철차관단인 키사,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틸 어소시에이츠를 조직하였습니다. 키사는 제철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컨소시엄인데 명칭을 차관단이라고 한 것은 각 참여사가 속한 국가의 재정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키사의 일본의 제철 회사는 불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키사는 1967년 10월 제철소 건설에 관한 기본 협정을 맺습니다. 키사의 임무는 종합제철 공장을 설계, 제작, 건설, 설치, 가동, 감독, 그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의 실행을 돕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키사는 한국 정부의 종합제철소의 건설 계획서인 일반 기술 계획서 GEP, 또 최종 가격서, 확정 재무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금융기관 자금을 차입하는 교섭을 대행하고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8년 4월 포항제철 주식회사 포스코라고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조직해 제철 사업을 맡겼습니다. 포스코는 국영기업인 대한중석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였는데 이는 포스코가 국영기업에 따르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나 국정감사 등의 번잡한 국가 통제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8년 2월에는 키사와의 계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일본의 야하타 제철 등 철강 3사가 참여하는 컨설팅 계약을 하였습니다. 1968년 중에 포스코의 직원 29명이 일본 측 3사의 제철소와 본사에서 한 달에서 3개월씩 연수를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일본의 제철소를 견학해서 제철소가 어떤 것인지 학습했습니다. 1968년 키사가 일반 기술계획서, 최종 가격서, 확정 재무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키사와 교섭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측 전문가들이
키사 측의 계획안에 대해 대소 100여 개 항목의 결함을 지적한 결과 설비 사양을 계속 바꿨습니다. 한국 정부와 키사는 1968년 말 제강 60만 톤 규모의 GEP, 외자 1억 300만 달러의 최종 가격서에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철소 건설 자금의 조달이었습니다. 1967년 초부터 키사는 카퍼스사가 터키의 제철소를 건설했을 때와 같이 미 수출입은행의 차관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11월 미국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차관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키사에 의한 종합제철소 건설안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차관이 막혔기 때문에 종합제철소 건설은 어려워졌습니다. 1969년 초 한국 정부는 키사안이 추진 불가능함을 발견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키사 없이 직접 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969년 4월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이코크 총회에서 미국과 서독 정부는 키사에 의한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키사안은 무산됐습니다. 실상 1969년 봄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립 계획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키사안만이 아니라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립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차적으로 키사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종합제철 사업을 꾸려갈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1969년 6월 초 한국 정부는 새로 경제팀을 구성한 후 종합제철소 건립 방안을 다시 짰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사실상 반대하므로 일본으로 협력선을 정했습니다. 일본의 철강업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후 받는 청구권 자금을 일괄 조기 투입해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제철소의 생산비를 낮추려면 무상 및 저리의 청구권 자금 사용이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잡한 경과를 소상히 소개한 것은 그만큼 종합제철소 건설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1. 한국 정부와 키사가 파트너 협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포항제철을 설립해서 2. 일본 철강업계의 자문을 얻도록 했는데 3. 한국 정부의 미 수출입은행 차관 신청을 4.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더 이상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5. 한국 정부는 방향을 돌려서 6. 세계은행 및 이코크와 협의해서 새 방안을 짜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7. 세계은행은 미 수출입은행 차관이 불가능함을 발표해서 키사안을 무산시킨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계획안을 가지고 8월 들어 일본 정부 및 제철업계와 교섭하였습니다. 8월 하순 한일 정기강요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의 관민합동조사단이 방한해서 조사하고 또 한일 간 실무 교섭을 거친 후에 1969년 11월 협력 방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일본 측의 의견을 반영해 일산
50톤급 아비안 시설이 100톤급으로 조정되었고 주조 방식도 분계법과 연주법을 병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비도 청구권 자금 유상 4,290만 달러, 무상 3,080만 달러, 총 7,370만 달러와 5천만 달러의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등 외자 1억 2,370만 달러와 내자 230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7,690만 달러, 합계 2억 60만 달러로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데에는 제철 설비와 엔지니어링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익 외에도 한국의 안전과 번영이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한국 철강공업의 발전이 한국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국제정치, 안보상의 고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통산성과 대장성의 사무당국은 투자사업의 경제성이나 대한경제협력자금의 사용처 등 때문에 협력을 반대했으나 사또 에이사쿠 수상 등 내각 정치인들이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사또 수상은 3개월 후인 1969년 11월 21일 열린 미국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스스로 키사안을 폐기하고 실현 가능하며 존속 가능한 제철소 건설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간의 준비 과정에서 종합제철소에 관한 정책 역량을 향상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 기공식에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 김학열 경제기획원 장관, 왼쪽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이 기공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인력은 포스코의 주주회사인 대한중석과 기존 철강업계인 인천제철, 삼화제철소, 동국제강 등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들은 철강업에 관해 초보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을 뿐이었고 포항제철 입사 후 해외 연수 때에야 비로소 고로와 같은 최신 시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타제철, 후지제철, 일본 강관 등 일본의 철강 3사는 재팬그룹, 약칭 JG를 만들어 기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JG가 일관 제철소의 기본 설계, 상세 설계를 맡고 포스코가 그 계획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사항에 협력 조언하며 나아가 현지에서의 건설 계획 및 공사 시공의 지도, 또 시운전의 지도, 또 조업 지도 등을 하며 또 JG 2기사의 8개 제철소에서 포스코 요원이 연수하도록 했습니다. JG는 설비별로 포스코 직원과 조를 짜서 설비 구매와 설계관리, 공정관리, 시공감독, 시험 검정 등 건설과 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포항 건설 현장에 체류한 JG 요원이 가장 많았을 때가 100명에서 150명 선이었고 참여 연 인원은 400명에 달했습니다. JG가 제출한 도면은 약 800매에 달했는데 이는 바로 한일 합작의 대건설 계획이었습니다. 포스코는 JG의 자문대로 우수한 설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의 박태준 사장에게
설비 구매에 관한 독자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착공을 앞둔 1970년 2월 포스코의 사장 박태준은 박정희에게서 포스코와 관련된 일은 포스코의 박태준이 소신껏 처리하라는 종이 마패를 받았는데 포스코는 이를 방패 삼아 부당한 설비 구매나 공사 발주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는 그 집권 끝인 1979년까지 포스코를 박태준에게 일임했고 박태준은 외부의 간섭 없이 포스코를 가장 효율적인 철강 회사로 키우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1, 2, 3, 4기 포항제철소의 건설은 물론이고 1980년대 광양제철소의 건설까지 20년 넘게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근무했는데 이는 박정희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 역시 박태준의 포스코 경영을 보장한 덕분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정치가와 관료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포스코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설비 구매 환경도 양호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대규모 제철소 건설이 없어서 포스코가 구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3년에 총 1861명의 포스코 직원이 해외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JG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JG 관계자들은 제철소 조업에 관한 개인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규격, 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만들어줬으며 연수요원들이 실제 작업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포항제철의 해외 연수생들은 기술 학습에 적극적, 능동적이었습니다. 일례로 JG 기술자들은 그들이 일본에 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올 것을 명령받았던 것 같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는 자료의 두께가 연수 실적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한 연수생은 일본에서 포스코의 연수생들이 일본 관관 공장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료를 빼내서 외부에서 복사를 하기도 했는데 일본 관관의 관계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JG를 이끈 아리가 부장은 한일 양국의 기술자가 계획부터 건설, 나아가 조업에 이르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여 마음을 합쳐 혼연일체가 되었기에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비까지 포함해 포스코 1기의 조강 톤당 건설비는 251달러였는데 포스코 준공 무렵인 1973년 6월 일본 철강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의 조강 톤당 건설비는 212달러에서 250달러, 대만,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선 246달러에서 347달러, 터키, 인도 등에선 450달러에서 500달러였습니다. 포스코의 건설비는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포스코는 1973년부터 1983년까지 2, 3, 4, 4기 2차 등 4차례 확장했습니다. 2기부터 4기까지 각기 고로를 1기씩 신설했는데
2기에는 1고로보다 더 큰 연산 157만 톤 고로를 신설한 데 이어서 3기부터는 연산 300만 톤 용량의 고로를 신설했습니다. 설비 용량이 1기 103만 톤에서 2기 260만 톤, 3기 550만 톤, 4기 850만 톤, 4기 2차 910만 톤으로 확장됐습니다. 제품 다양화 차원에서 2기에 주물선 공장과 냉연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주물선은 기계,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사용되는 기초 재료였습니다. 또 냉연 제품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소재로 사용되는데 기존 국내 업체의 구식 설비에 비해 포스코의 냉연 공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5개의 스탠드에 연속식 압연기를 설치했습니다. 제강 부문에선 기존 분괴 공장을 확장함과 더불어 연주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이 확장에서도 제선, 제강, 열연의 주요 설비는 일본에서 계속 도입했으나 그 밖의 설비는 공급선을 다변화했습니다. 유럽 철강사들로부터 설비를 도입해서 일본의 비중은 50%에서 60%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신일철은 3고로 건설 시 포스코에 대한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이때는 포스코가 신일철의 경쟁 상대로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제3고로의 공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자 결국 신일철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은 신일철이 기술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1기에서 4기까지 건설 공기는 각기 39개월, 29개월, 28개월, 25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 포항제철소의 건설 공기는 다른 외국 제철소의 경우보다 짧았습니다. 대만 철강공사의 가오슝 제철소 1기 사업에선 150만 톤 규모의 43개월이 소요됐고 신일본 제철의 오기시마 제철소 2기 사업의 경우 300만 톤 규모의 4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건설 공기 단축으로 포항제철소는 톤당 건설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톤당 건설비는 동시기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 1기부터 4기의 톤당 건설 비용은 각기 251달러, 327달러, 440달러, 430달러였고 정부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 287달러, 352달러, 469달러, 460달러였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톤당 건설비는 미국 820달러, 일본 590달러, EC 700달러, 브라질 1750달러였습니다. 아울러 학습을 통해 기술 능력도 높였습니다. 1기 건설공사 때는 종합기술계획서의 작성이나 구매 사양서 작성, 설계 도면의 검토 등을 제2지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2기, 3기 공사 때는 구매 사양서 작성이나 설계 도면 검토를 포스코 인력이 스스로 수행했고 4기와 4기 2차 때는 종합기술계획서 작성과 검토도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로 한국의 철강공업은 일대 도약을 이룩했습니다. 포스코의 설계 용량이 단계별로 커졌는데 조강 생산 실적도 1974년 115만 톤에 이어 1975년 123만 톤으로 95%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1977년에는 241만 톤 가동률 83%, 1980년 590만 톤
가동률 107%, 1982년에는 878만 톤, 가동률 103%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발전은 곧 한국철강공업의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철강제 생산은 1973년 283만 톤에서 1976년 411만 톤을 거쳐 1979년 804만 톤으로, 그리고 1981년에는 1024만 톤, 1983년에는 1256만 ton으로 커졌습니다. 부문별 시설 능력에서 큰 확장을 보였습니다. 포항제철 가동 첫 해에 제선 능력은 115만 톤이었으나 1983년에는 880만 톤이 되었습니다. 또 극심한 부문 간 불균형도 해소했습니다. 1973년에 23%에 불과하던 압연 대비 제선 능력과 43%에 불과하던 압연 대비 제강 능력이 1983년에는 각기 61%와 97%로 뛰었습니다. 포스코의 회사 경영 성과도 양호했습니다. 포스코는 압연 부문 조업 첫 해인 1972년에 적자를 낸 것 말고는 매해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일관공정 조업 3년 차인 1975년 이후 15%에서 20%에 안정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사실상 시장 지배기업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 시책대로 제품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내수 가격을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수입 가격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수출 가격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 가격으로 결정되었지만 포스코는 내수 가격을 정책적으로 능동 결정했습니다. 1980년대 초 포항제철소는 외형만이 아니라 내실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포스코는 가동 후 7년 정도 지난 1980년 무렵에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요약합니다. 1960년대 전반부터 한국 정부는 중화공업의 건설을 추진해서 비료공장이 3개 건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료 작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화학공업의 기술 인력이 대거 양성되었습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막 수립된 1960년대 중엽, 한국 정부는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석유화학단지와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정부는 강한 주도력을 발휘해 두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국제 규모 이하의 사업의 경제성을 갖도록 정부가 두 프로젝트의 각 주체에게 원료의 저렴한 공급, 기초 인프라, 염가 무상 제공 및 제품 가격 우대 등 각종 지원을 제공했으며 특히 종합제철소에는 일본 측의 자금 기술 협력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서는 기업 관리자, 기술자의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외부 지원이 있었더라도 사업 주체가 해당 사업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면 경쟁력 있는 중화학공업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공업과 포항종합제철소 모두 사업 주체, 기업의 관리자와 기술자의 빠른 학습이 사업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